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항상 눈을 뜬 채로 살아간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물건을 만지고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본다. 그만큼 우리에게 시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들의 눈이 거짓말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한번 의심해보자. 이 앞에는 꽃이 있다. 그런데 정말 꽃인 걸까? 사실 이건 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그저 이걸 꽃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항상 타인을 의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왜 나의 눈은 의심해보려 하지 않았는가? 꽃은 정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 내가 그저 텅 빈 공간만을 바라보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 잠깐, 공간? 공간이란 뭐지? 공간은 정말 존재하나? 나의 눈은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세상은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 사과가 있다. 지금 보는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사과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게 진짜 사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 사과를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강아지에게는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곤충은 어떨까? 곤충은 이 사과를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 곤충은 색은 물론이요, 이젠 그 형태마저도 다른 모양으로서 인식한다. 다음은 박쥐의 경우를 보자. 박쥐는 눈으로 사과를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사물을 판단한다. 때문에 박쥐의 머릿속엔 이러한 형태로 사과를 떠올리게 된다. 이번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사과는 공간을 초월하여 내면까지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 사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과의 모습이 진짜 사과의 모습이라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단정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사과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의 힘을 빌려보도록 하자. 과학이라면 아마도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과학은 이 사과의 모습을 원자들의 배합으로써 설명하려 할지도 모르겠다. 작은 원자들이 모여 점점 사과의 형상을 만들어간다. 그럼 이게 진짜 사과의 모습인 걸까? 당신은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는가? 원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단 한 번이라도 실제로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원자를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느낀 적도 없으니까. 과학자들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그럴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원자라는 가상의 개념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원자라는 게 존재해야만 한다고 약속을 했을 뿐이란 말이다. 따라서 사과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원자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거다. 설령 원자의 존재를 확신한다 하더라도 결국 원자가 모인 사과의 모습은 그저 이렇게 될 뿐이다. 결국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우리는 사과의 진정한 모습을 죽을 때까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정 진실인 걸까? 사과의 모습은 그저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 우리는 허상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허상이다. 여기 어떠한 사물이 존재한다고 하자. 앞선 사과의 경우처럼 우리는 무엇이 진짜 사물의 본 모습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알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려 한다. 일단 우리가 어떠한 사물과 마주하게 되면 그 존재하는 사물로부터 특수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그 정보는 700나노미터의 빛의 파장이라던가 특정한 형태 등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형식을 감각정보라 부른다. 이 감각정보는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형태인 것이다. 그러면 이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2차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빨갛다, 동그랗다와 같은 주관적인 느낌의 형태로서 시공간의 형식을 따라 수용하게 된다. 여기서 이 같은 주관적 느낌을 감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감성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주관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사과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지성이라고 하며 이 주관적인 행동들을 합쳐 이성이라고 정의한다. 즉 우리는 객관적인 경험으로부터 주관적인 종합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비로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 우리는 지금껏 어떠한 사물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이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그 사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인식의 방향이 바뀌었다. 인식의 방향이 바뀌었기에 우리는 하나의 사과를 보고도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로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건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작용에 있다. 주변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인식 체계가 더 중요하단 말이다. 즉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당신이 없어도 이 사물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사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존재하기에 이 사물도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인식하기에 이 사물이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하늘에 뜬 달을 가리키며 내가 보지 않으면 저 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말했지만 내가 달을 보고 있지 않으면 정말로 저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된다. 모든 것은 나에 의해서 존재한다. 설령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거짓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된 모습조차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원리는 한 가지의 거대한 문제를 낳게 된다. 이렇게 저마다의 인식대로 사물을 보게 된다면 내가 보는 사과와 당신이 보는 사과가 과연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보는 빨간색과 당신이 보는 빨간색이 같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곧 의견의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분쟁의 시작을 낳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늘 혼란과 함께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본래의 사물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최초로 인식했던 이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단지 감각 정보와 감성이 만나 만들어진 그 현상들을 보고 있을 뿐이지 저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우리들의 눈앞에 거대한 벽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물의 본질을 물 자체라고 한다. 물 자체란 사물 그 자체라는 의미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 물 자체는 결국 이데아가 된다. 그리고 그 이데아를 관측하여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표상이라고 한다. 즉 이 세계는 표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며 이 세계는 곧 나의 표상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저 현상만을 관측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와 같은 현상을 다루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부른다. 과학은 현상계를 다루는 뉴턴 역학과 물 자체를 탐구하는 양자 역학으로 나뉜다. 뉴턴 역학의 세계는 관계적 세계이다. 즉 인과율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자 역학의 세계에는 독립적인 세계로서 인과율이 발현되기 이전의 세계이다. 인과율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동함수의 제곱으로부터 오직 불확실한 확률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물 자체의 세계에서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 자체를 기술하는 파동함수의 움직임은 시공간상에서 정의될 수 없으며 실제로 파동함수를 만들어낸 슈레딩거 또한 파동함수를 위상공간 내에서의 파동으로 보았다. 즉 파동함수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실제한다. 그래서 인식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물 자체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파동으로 존재하며 인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현상계에서 입자 형태로 관측되게 되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인 코펜하겐 해석은 파동함수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파동함수는 명백히 우리가 인식 불가능한 영역에서 실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코펜하겐 해석은 우리가 살아가는 표상의 세계에서는 옳지만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본질적으로 틀린 해석이 된다. 이것은 과학이 갖는 무력함을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학으로는 이 세상의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18세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저서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이처럼 인간이 가진 이성에 대해 한계를 그었다. 우리들은 이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혜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 인간에게 있어 이성은 의식이라 불리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의 정신은 그보다 더 깊은 무의식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 수면 위로 보이는 작은 부분이 인간이 가진 의식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심연이야말로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을 이성이 지배하고 있다면 무의식은 인간이 가진 원초적 본능을 관장하는 영역으로서 리비도와 같이 충동적이고 욕망적인 깊은 심연과도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 본능이야말로 사실상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갖는 근본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본능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자신의 본능을 억압당하며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때문에 그 높은 지능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규율의 억압을 받는다. 음식을 먹을 때는 예의를 갖춰라.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해서는 안 된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라. 상대방을 배려하라. 온갖 억압을 받으며 인간은 살아간다. 그렇기에 인간은 본능보다는 이성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게 되었던 걸지도 모른다. 리비도의 억압은 인류가 문명을 창설한 이래 수만 년에 걸쳐 일상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때론 그 억압을 견디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늘 고통에 시달리지만 반대로 그 리비도를 억압해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리비도를 풀어가기 위하여 매 순간 성장해 나아간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욕망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언젠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을 때 지금까지 쌓아왔던 욕망의 방아쇠를 풀어내고자 자신만의 욕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차가운 이성보다는 뜨거운 욕망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셈이다. 때문에 인간은 이성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상의 지혜라 착각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욕망에 대한 의지가 더욱 인간을 빛내는 창조적인 가치의 본질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의지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욕망의 의지가 있으면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 늘 괴로움에 시달리며 욕망의 의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삶의 이유를 잃고 고통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늘 창조적이지만 동시에 늘 불행하며 고통의 연속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지와 욕망은 과연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 원리가 잠재의식으로부터 발생한 욕망의 의지였듯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의지가 이 세상의 의면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 자체는 이데아의 의지가 객관화되어 발현된 결과이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대임 또한 이데아의 의지가 발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가? 우리에게 눈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입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먹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어떠한 욕망적 의지가 현실 세계에 직접 발현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모든 것의 의지가 이 세계의 뒷면에 숨어 있었다. 이 세계는 의지에 의해 움직이며 의지에 의해 탄생한다. 따라서 실제하는 것은 오로지 의지뿐이다. 이데아의 세계를 구성하는 형이상학적 의지가 표상의 세계로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는 전부 이데아의 허상이며 그 이데아의 세계조차 맹목적 의지만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이 세계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없이 오로지 끊임없는 맹목적 의지만이 존재한다. 그 맹목적 의지가 우리를 욕망의 늪에 빠뜨리게 되고 결국 그 채울 수 없는 욕망의 목마름 끝에 우리들의 삶엔 영원한 고통만이 존재한다. 이 세계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에 영원한 허상이다.